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광명시에 살고 있는 결혼 3년차 20대 여성이에요. 결혼 후 아이를 낳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 확실히 감정이 무뎌지는 것 같아요. 예전엔 사소한 일에도 상처받고 감정 상하는 일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하며 육아와 살림을 병행하다 보니 솔직히 제 감정에 신경 쓸 여유가 없네요. 그런데 얼마 전 저는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엄청난 상처를 입게 됐어요. 저희 친정 엄마한테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것도 바로 그 일 때문이에요. 왜 그런 말이 있죠? 사랑받고 자란 아이가 사랑을 베풀 줄 안다고. 저는 이 말이 정말 싫어요. 사실 전 사랑을 못 받고 자랐거든요. 적어도 엄마한테는요. 저에게는 2살 위 언니가 있어요. 언니는 아이가 없던 집안에 태어난 첫 아이였기에 온 집안 사람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했죠. 지금은 왕래가 드문 먼 친척들도 여전히 언니 이름은 기억할 정도로 집안에서 유명했어요. 반면에 저는 언니와는 전혀 달랐죠. 제가 태어나던 무렵 작은 엄마와 고모가 1~2달 차이로 먼저 출산하는 바람에 저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못 받았어요. 게다가 그쪽은 모두 아들이었고 저는 딸이라서 특히 더 그랬죠. 차라리 무관심으로 끝났으면 낫게요. 제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친할머니는 절 보자마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셨대요. 또 딸이냐고요. 맏며느리였던 엄마는 힘들게 출산을 하고도 둘째도 딸을 낳았다는 이유로 친할머니한테 구박을 받았다더군요. 그러니 엄마가 절 예뻐할 리가 없죠. 자라면서 전 늘 엄마한테 차별을 당했어요. 좋은 거, 예쁜 거, 쉽고 편한 건 모두 언니 차지였죠. 밖에 나갈 때도 언니는 공주처럼 한껏 꾸며주었지만 전 짧은 머리에 칙칙한 색상의 옷들만 입혔어요. 그러다 보니 동네 사람들은 절 밖에서 낳아온 딸이라고 오해를 하곤 했고요. 그래도 어릴 땐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했던 적도 있어요. 어떻게든 엄마한테 관심을 받으려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교내 대회에서 그림이며 글짓기로 상도 타오고 했죠. 집안 청소며 심부름도 잘하고 속상해도 엄마 앞에선 방글방글 웃기도 했고요. 10살 남짓한 아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어요. 남들은 당연히 받고 사는 엄마 사랑을 받으려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열린 안방 문틈으로 엄마가 이모와 전화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전 그냥 지나치려다 제 이름이 나오길래 조용히 가서 들어봤죠. 나경의 그 지집애는 어쩜 그러는지 몰라. 아주 여우 같은 게 지 언니 이겨먹으려고 학교 공부며 글짓기, 심지어 피아노까지 기를 쓰고 한다 글쎄. 기특하긴 걔가 얼마나 가증스러운 줄 아니? 방금 혼나놓고도 앞에서 방글방글 웃는다? 소름 끼치게. 하여간 지 친할머니 똑 닮아서는 하는 짓도 똑같다니까. 내가 낳았지만 정말 정이 안 가. 충격적이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닌 엄마가 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그런 줄도 모르고 엄마한테 잘 보이려 그렇게 기를 쓰고 노력했던 제가 너무 창피하고 한심해서 미칠 것 같았죠. 엄마가 너무 미웠어요. 그래서 내가 상처받은 만큼 엄마한테도 상처를 주고 싶었죠. 내가 죽으면 엄마가 상처받을까? 어린 나이에 제가 생각한 최고의 복수는 내가 없어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눈 딱 감고 차도에 뛰어들었는데 나경아! 아빠의 목소리가 제 발을 멈춰 세웠어요. 돌아보니 퇴근길에 아빠가 보이더군요. 아빠는 놀란 표정으로 절 바라보고 있었죠. 아빠를 보자 서러운 마음이 순식간에 복받쳐 올랐어요. 전 그대로 달려가 아빠 품에 안겼어요. 그리곤 한참을 울었죠. 엉엉 소리까지 내면서요. 그리곤 그날 있었던 일을 모조리 얘기했어요. 그날 밤 엄마 아빠는 크게 다투셨어요. 언니는 이게 다 저 때문이라며 부모님이 이혼이라도 하면
그건 모두 제 탓이라고 가만 안 둘 거라고 했죠. 저는 혹시라도 부모님이 이혼을 하는 게 아닐까 가슴을 졸이며 잠들어야 했어요. 다행히 부모님은 이혼은 안 하셨지만 한동안 냉전 상태로 지내셨어요. 엄마는 저한테도 냉랭하게 대했고요. 그날 이후 전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어차피 엄마한텐 언니뿐이다. 구차하게 사랑을 구걸하지 말자. 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엄마의 사랑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짓 따윈 하진 않았어요. 어서 빨리 자라 날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 이 집을 떠나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리고 17살 무렵 아빠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시자 본격적으로 집을 나가기 위해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공부는 뒷전이었고 돈 벌 궁리만 했죠. 어차피 대학에 들어갈 성적도 안 됐고 설사 대학에 붙는다 해도 엄마가 등록금을 대줄 리 만무했으니까요. 패스트푸드점 알바부터 인터넷 쇼핑몰 피팅 모델에 우유 배달 등 돈 되는 일이면 뭐든 다 했어요. 그렇게 20살 봄 저는 집을 나왔어요. 아직은 혼자 살 집을 구할 돈이 안 돼서 일단 레스토랑에서 일하며 알게 된 언니와 함께 살기로 했죠. 남들은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하는데 전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같이 사는 언니는 제 친언니보다도 절 잘 챙겨주었고 직장 동료들과 점장님도 모두 제게 따뜻하게 대해주셨거든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요. 본사의 경영 악화로 인원 감축이 시작됐거든요. 나이도 어리고 딸린 식구도 없던 저는 제일 먼저 잘렸어요. 점장님은 그런 절 진이하는 도매시장 여성복 가게에 소개시켜 주셨죠. 가보니 점장님 누나 가게더라고요. 회식 자리에서 지나가는 말로 학창시절에 인터넷 쇼핑몰 피팅 모델을 했었다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추천하신 모양이었어요. 사장 언니는 성격이 무척 화통했어요. 욕 잘하고 술 잘 마시는 여장부 타입이죠. 그런 사장 언니 밑에서 일을 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지금껏 몰랐던 제 본성이 깨어나더라고요. 집에서 늘 주눅들어 살던 저는 스스로를 타고난 쭈글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시비 거는 손님들이랑 육두문자를 쓰며 싸움도 하고 소매 손님들이랑 가격 흥정도 잘하고 다양한 사람들과도 쉽게 친해지는 외향적인 성격이더라고요. 몰랐어요. 환경에 따라 성격이 바뀔 수 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렇게 반년쯤 지났을 무렵 사장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민혁이하고는 요즘 어때? 점장님이요? 딱히 어떻고 자시고 할 관계가 아니라서. 근데 왜요? 사장 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제게 물었어요. 니네 사귀는 거 아니었어? 민혁이가 여자 데려온 거 네가 처음이었는데? 여자요? 점장님한테 제가 여자라고요? 말도 안 돼요. 전 깔깔대며 웃었어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일단 나이 차이도 10살 가깝게 났고 점장님은 항상 절 애기 다루듯 했으니까요. 제가 무거운 바트를 나를 때면 주변을 서성이며 안절부절하기 일쑤였고 회식 때 다른 직원들이 저한테 술을 권하기라도 하면 아직 어린 애인데 술을 먹이면 어떡하냐며 대신 마셔주곤 했거든요. 그런데 여자라니요. 말도 안 되죠. 그랬는데 너 나한테 여자 맞아. 며칠 뒤 가게로 찾아온 점장님은 제게 선전포고를 하듯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전 어안이 벙벙했죠. 언제부터요? 점장님이 절 여자로 본 게 언제부터였어요? 점장님은 제 물음이 부끄러웠는지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며 말했어요. 면접 보러 왔던 그날부터. 헐, 이 곰 같은 남자는 2년 넘게 절 짝사랑해왔던 거예요. 하나만 묻자. 넌 내가 남자로 안 보이니? 전 고개를 끄덕였어요. 솔직히 점장님은 제 스타일도 아니고 나이 차이도 8살이나 나잖아요. 게다가 직장 관리자인데 그런 쪽으로 생각이나 했겠어요? 물론 성실하시고 부지런하시고
일처리 딱 부러지는 건 알죠. 근데 그게 남친의 조건은 아니잖아요. 제 말에 점장님은 꽤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어요. 말없이 가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같이 사는 언니한테 그날 있었던 일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글쎄 그동안 저 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더라고요. 점장님이 절 좋아하는걸요. 오히려 저보고 진짜 몰랐냐고 되물었죠. 솔직히 지성이만 감천이라고 다들 너랑 점장님 잘 될 줄 알았거든. 점장님이 너한테 좀 헌신적이었니? 키다리 아저씨 저리 가라였지. 그래도 뭐 네가 남자로 안 보인다면 게임 오버지 뭐. 언니 얘기를 듣고 보니 그동안 점장님이 절 많이 챙겨주었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늘 말없이 뒤에서 묵묵히 절 지켜주셔서 오히려 고마움을 몰랐던 거죠. 전 그날 좀처럼 쉽게 잠들 수 없었어요. 그날 이후 점장님은 가게로 절 찾아오지 않았어요. 자주 보던 사람이 보이지 않자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렇다고 내색하기도 뭐했죠. 제 입으로 남자로 안 보인다고 해놓고 이제 와 찾는 건 너무 재수없잖아요.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까? 사장 언니가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떠나는 바람에 한동안 저 혼자 가게를 봐야 했어요. 공장에서 들어온 물건도 혼자 까대기를 하고 벽면 DP에 소도매 판매까지 하려니 죽을 맛이었죠. 결국 몸살이 난 저는 펄펄 끓는 몸으로 가게 문을 열었어요. 청소를 마치고 의자에 앉으려는데 그대로 몸이 까부라지더라고요. 꿈결처럼 누군가 절 부르는 소리가 들렸죠. 나경아. 그 소리에 눈이 번쩍 뜨였어요.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죠. 제 곁에는 누군가 앉은 채로 엎드려 자고 있었어요. 점장님이었죠. 제 손을 꼭 잡고 잠들어 있는 점장님을 보니 안심이 되더라고요. 세상에 혼자 뚝 떨어져 있는 것 같았는데 나한테도 내 편이 있었더라고요.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 남자를 놓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잠든 점장님을 깨워 사귀자고 했죠. 점장님은 얼떨떨한 표정이더군요. 그랬겠죠. 자다 깨니 연인이 됐는데요. 그날을 기점으로 점장님과 전 연인이 됐어요. 그렇게 2년 정도 연애를 한 우리는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죠. 사장 언니는 쌍수 들고 환영이라며 축하해 주었어요. 시부모님께서도 절 엄청 반겨주셨죠. 문제는 저희 집이었어요. 20살에 집을 나온 후 연락 한 번 없다가 결혼하겠다고 연락하는 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게다가 혹시 저한테 하던 것처럼 점장님한테도 함부로 할까봐 걱정도 됐고요. 아니나 다를까 인사드리러 집에 들렀더니 꼴랑 차 한 잔 내주더라고요. 저녁 식사 시간이었는데 말이죠. 엄마는 뚱한 표정으로 날짜 잡으면 연락하라며 가보라더군요. 대문을 나서는데 점장님한테 어찌나 미안하던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런데도 오히려 점장님은 절 위로하더라고요. 다행이다. 얼마나 긴장했는지 밥 먹고 가라고 하셨으면 큰일 날 뻔했다니까. 많이 서운했을 텐데도 절 생각해서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모습에 전 미안하고 고마웠어요. 양가 인사를 마친 우리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나섰죠. 예단이랑 폐물은 생략하고 점장님은 집을, 전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냉장고랑 TV와 침대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친정엄마한테는 10원짜리 한 장 안 받고 끝낼 수 있었죠. 결혼하고 1년쯤 지나 임신을 한 저는 작년에 첫 애를 낳았어요. 딸이었죠. 솔직히 애 낳으면서 친정엄마 생각이 많이 났어요. 엄마도 이렇게 힘들게 날 낳으셨겠구나 생각하니 그동안 미워했던 게 너무 죄송했죠. 그래서 아이 낳고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너 낳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좀 알겠지? 넌 내가 널 미워한다 그러는데 세상 어떤 부모가 자기가 낳은 자식을 이유 없이 미워하겠니? 너도 너 똑 닮은 딸 한번 키워봐. 내 심정 이해가 갈 테니. 근데 설마 너 산후조리 해달라고 전화한 건 아니지? 그런 거라면 꿈 깨라. 난 힘들어서 너 산후조리 못 해주니까. 조리원에 들어가서 하든 사람을 사서 하든 네가 알아서 해. 요즘은 친정엄마들도 그런 거 안 한다잖니. 정 안 되겠으면 네 시엄마한테 해달라 그러던가. 자기 손녀딸 낳아준 며느린데 설마 안 된다고 하겠니? 솔직히 친정엄마한테 산후조리 도와달라고 할 생각은 없었어요. 처음부터 시어머니께서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본인은 힘들어 안 하면서 시어머니한테 미루다니 저희 엄마답더군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저랑 친정엄마 사이가 안 좋은 걸 아는 남편이 미리 시어머님께 산후조리를 부탁했더라고요. 정말 눈물나게 고마웠죠. 근데 막상 며느리가 돼선 시어머님이 차려주시는 밥상을 받으려니까 여간 불편한 게 아니더라고요. 처음 며칠은 불편하고 죄송해서 소화도 잘 못 시켰죠. 하지만 어쩌겠어요.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으니. 할 수 없이 마음을 고쳐먹었죠. 딴 생각 말고 몸 추스릴 생각이나 하자. 죄송한 건 자리 털고 일어나서 곱절로 효도하면 된다고 말이죠.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니 전보다는 좀 덜 불편하더라고요. 그렇게 전 시어머니께서 해주시는 밥을 먹으며 열심히 산후조리를 했어요. 3, 7일 이후엔 자리를 털고 일어났죠. 인간사 기브앤테이크라고 어머님께 받은 사랑이 많다 보니 저도 어머님을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어머님이랑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친정엄마랑 막내딸로 보기도 했고요. 저도 마음으로는 시어머니를 친정엄마처럼 생각하며 살고 있고요. 시간은 흘러 딸아이 돌이 다가왔어요. 한창 돌잔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친정엄마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다짜고짜 집에 들리라고요. 그래서 주말에 남편한테 애를 맡기고 혼자 친정으로 향했어요. 마침 언니도 집에 있더라고요. 엄마는 절 보자마자 조만간 네 언니도 결혼을 할 테고 그래서 말인데 이 큰 집에 늙은 애미 혼자 사는 것도 그렇고 해서 니네가 들어와 살아야겠다. 애한테도 그게 나을 테고. 솔직히 좀 당황했어요. 언제부터 엄마가 절 생각했다고 들어와 같이 살라니요? 게다가 하루아침에 처가살이를 하게 될 제 남편은 또 어떻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그래서 전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그이 보고 처가살이를 하라고? 엄만 양심도 없어? 지금껏 엄마가 그 사람한테 뭘 해줬다고 처가살이를 하래? 그리고 그걸 왜 엄마 맘대로 정해? 우리 결혼할 때 엄마가 그이한테 어떻게 했는지 기억 안 나? 처갓집에 처음 인사라 온 사람한테 밥 한 끼도 안 차려줬어. 그뿐이야? 남도 아니고 딸이 결혼한다는데도 시집 식구들 보기 싫다고 상견례도 안 했잖아. 그때 내가 시집 식구들 보기 얼마나 창피했는 줄 알아? 그렇게 내 남편이랑 시댁 식구들을 무시해놓고 이제 와서 처가살이? 정말 양심도 없어. 어떻게 사람이 그래? 딸이 애를 낳았다는데도 병원 한 번 안 오고 산후조리 해달랄까봐 선수쳐서 시어머니한테 떠넘긴 사람이 이제와 나한테 엄마를 모시고 살라고? 싫어. 난 절대 안 해. 그러니까 헛된 꿈 꾸지 말고 정신 차려. 그렇게 딸이랑 같이 살고 싶으면 엄마가 애지중지하는 큰딸이랑 살든가.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어찌나 화가 나던지 엄마 얘기를 듣자마자 전 버럭 질러댔어요. 그간 가슴에 꽁꽁 싸매두었던 서운한 일들까지 몽땅 털어서요.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는지 아세요? 이 지집애 말하는 것 좀 봐. 그럼 내가 보기 싫은데 억지로 네 시댁 식구들 얼굴까지 봐야 돼? 보면 뭐 어차피 하기로 한 결혼인데 상견례 안 한다고 틀어져? 그리고 낳아주고 키워주고 공부까지 시켜줬으면 너도 자식된 도리는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상견례 참석 안 했다고 네가 고개 빳빳이 들고 늙은 엄마한테 따질 일이야? 그놈의 산후조리. 그래, 네가 그 얘기 왜 안 하나 했다.
그래서 같이 살자잖아. 그때 못해준 밥 주구장창 해주겠다고. 엄마 마음도 모르고 어디서 되먹지 않게 빚쟁이 노릇이야. 부모가 나이 들고 힘 빠지면 당연히 지가 모시고 살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시집가는 지 언니한테 떠넘길 생각부터 해. 아우 싸가지 없는 년.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언니의 말이었어요. 엄마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언니가 끼어들어 한마디 했거든요. 엄마, 쟤 원래 그러잖아. 기집애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 뭐 이기적? 그건 누가 할 소린데. 언니 이때까지 엄마한테 용돈 받고 편하게 살았지? 대학까지 졸업하고도 언니 손으로 10원짜리 한 장 벌어본 적 없고 말이야. 이모가 그러더라. 언니가 벌어놓은 돈이 없어서 엄마가 집담보로 대출받아 혼수며 예단까지 다 해줬다고. 그 나이 먹도록 부모 등골 빼먹으면서 왜 엄마 못 모셔? 그뿐이야? 지금까지 살면서 청소기 한 번이라도 돌린 적 있어? 세탁기는? 내가 이 집에 있을 땐 빨래며 청소며 언니가 먹고 난 그릇까지 내가 다 치웠어. 내가 안 하면 엄마가 할까봐. 근데 나 나가고 없으니까 엄마한테 다 떠넘기고 살았다며? 하는 일도 없이 집구석에서 잠만 쳐자는 주제에 학교도 엄마 돈으로 다녀. 결혼도 엄마 돈으로 해. 왜? 네 인생도 엄마 보고 살아달라 그래. 지 할 도리도 안 하고 사는 주제에 누가 누구 보고 이기적이래? 제 말에 언니가 버럭하더라고요. 언니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다나요? 왜? 동생한테 이런 소리 들으니까 쪽팔리냐? 듣기 싫음 나이값을 하고 살아. 누가 너더러 그러고 살래? 제가 언니한테 퍼붓자 엄마는 한 대 칠 기세로 제게 소리쳤어요. 이게 어디서 언니한테 야자야? 언니가 네 친구야? 버르장머리 없는 지집애. 누군 너 같은 거랑 살고 싶어 그래? 나도 싫어. 너 보면 죽은 니네 친할머니 떠올라서 한시도 같이 살고 싶지 않아. 엄마가 속마음을 터놓자 언니가 발끈했어요. 엄마, 안 살면? 쟤랑 안 살면 누가 엄마 병수발을 해. 설마 나보고 하라는 건 아니지? 난 못해. 난 죽어도 못해. 안 그래도 요즘에 엄마 깜빡깜빡 하는 거 옆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겁나 죽겠는데 치매 증상 심해지면 벽에 똥치라고 그럴 거 아니야. 그걸 더러워서 내가 어떻게 보냐고. 엄마도 알잖아. 나 비위 약한 거. 그니까 잠만 말고 나경이랑 살아. 전혀 비위를 맞추던 돈으로 구워 삼던 어떻게든 쟤랑 살라고. 암튼 난 죽어도 엄마랑 못 살아. 그러자 엄마가 언니 허벅지를 쿡 찌르더군요. 이 지지배야. 치매 얘기라면 어떡해. 아, 손바닥이 맞아야 사기도 쳐먹지. 이거였어요. 엄마가 저랑 살겠다고 했던 이유가. 솔직히 여기 오기 전까진 언니 결혼 자금 좀 보태라고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뜬금없이 같이 살자길래 무슨 일인가 했죠. 아, 이거였어? 치매 걸리고 나니까 나랑 살겠다? 애지중지하던 큰딸은 고생시키면 안 되니까 작은 딸년이나 시켜먹자. 그런 거지? 엄마, 정말 내 엄마 맞아? 어떻게 끝까지 사람이 이래? 어떻게 그동안 하나도 변한 게 없냐고. 너도 그래. 나인 똥구멍으로 처먹었니? 너 위에 평생 뼈 빠지게 뒷바라지한 엄마 똥이 더러워서 같이 못 살겠다고? 등골 빼쳐먹을 때 네 엄마고 다 빨아먹고 병들고 나니까 남이냐? 그러고도 네가 인간이야? 어떤 눈먼 놈이 너 같은 거랑 결혼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꼴을 봐야 하는데 참 아쉽다. 엄마도 정신 차려. 저런 년을 딸이라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등골 빼다 바치지 말고 저 집에 결혼시킬 돈으로 차라리 엄마 시설 들어갈 돈으로 쓰란 말이야. 난 더 이상 이 집 구석이랑 엮일 생각 없으니까 지지든 복든 둘이서 알아서 하셔. 그리고 끝으로 한마디 하겠는데 엄마, 수학은 뿌린 데서 거두는 거야. 엄한 데서 찾지 말라고. 알았어? 전 그 길로 집을 나왔어요. 솔직히 마음은 편하지 않았죠. 아무리 미워하는 엄마지만 치매에 걸렸다는데 어떻게 아무렇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절대로 엄마를 모시진 않을 거예요. 적어도 엄마가 제 마음을 얻으려면 제가 그랬던 것처럼 엄마도 노력이란 걸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10살짜리 어린 딸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놓고는 자신은 아무렇지 않게 제 병수발을 바라면 안 되죠. 사랑을 줬으면 준 곳에서 기대하는 게 인지상정이니까요. 전 저에게
조건 없이 사랑을 준 남편과 시댁에 저희 사랑을 주렵니다. 항상 고마운 마음 잊지 않고 살려고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받고 사랑 주는 행복한 삶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인 남편과 결혼해서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인 여성이에요. 미군인 제 남편은 텍사스 시골에 있는 군부대에서 복무 중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완전 깡촌이죠. 땅도 넓어서 주위가 허허벌판인데다 가장 가까운 마트에 갈래도 차로 40분은 달려야 하는 곳이죠. 하지만 이곳에서 저는 외롭지 않게 잘 지내고 있어요. 남편 동료의 아내들과 친해져서 친구처럼 지내고 있고 시댁도 멀지 않은 거리에 있거든요. 차로 30분 정도 거리니까 땅 넓은 미국에서는 이 정도면 이웃이죠. 시부모님은 한국에서 쭉 살다 타국으로 시집온 저를 딸처럼 아껴주시고 예뻐해주세요. 특히 시댁 식구들 중에는 누구보다 제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남편의 여동생인 제 시누이예요. 저와 1살 차이가 나는 시누이와 저에겐 특별한 인연이 있어요. 시누이는 한국인이거든요. 정확히 말하자면 한국계 미국인이에요. 한국에서 입양된 입양아죠. 유창하진 않지만 한국말도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서 의사소통도 가능해요. 시누이 얘기는 나중에 하고 먼저 제 얘기부터 시작할게요. 앞에서 말했다시피 저는 결혼 후 미국으로 오게 되었어요. 그 전에는 미국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죠.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외동딸로 태어났는데요. 형제 자매가 없어서 어린 시절에 늘 외로웠어요. 성격도 소심한 편이었고요. 그래서 놀이터에 가도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구석에서 혼자 놀았죠. 선뜻 다가갈 용기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6살 때였어요. 그날도 전 혼자 놀이터에서 모래놀이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떤 남자애들이 와서 제 모래놀이 삽과 그릇들을 뺏어가지 뭐예요. 저는 당황해서 어쩌지도 못하고 돌려달라고 조그맣게 말했어요. 그 애들은 그런 절 놀리기만 했죠. 당황한 저는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뒤에서 누군가 소리쳤죠. 야, 어디 남의 걸 뺏어가? 니들이 도둑이야? 경찰에 신고한다. 누군가 하고 돌아봤더니 저희 동네에 사는 언니더라고요. 절 괴롭힌 아이들을 향해 휴대폰을 들고 소리치고 있었죠. 아이들은 그 모습에 겁을 먹었는지 제 장난감을 던지고는 도망쳤어요. 언니는 제게 다가왔어요. 신경 쓰지 마. 근데 괜찮니? 왜 혼자 놀고 있었어? 언니는 다정하게 물었어요. 그제서야 안심이 된 저는 나도 모르게 앙 하고 울어버리고 말았죠. 언니는 그런 저를 안아주며 달래줬어요. 나는 김지희야. 넌? 정수진. 그날 이후 우린 친해졌어요. 집도 가까웠고 부모님이 맞벌이 하시는 탓에 유치원이 끝나면 늘 집에 혼자 있어야 했던 제게 언니는 선물 같은 사람이었으니까요. 당시 7살이었던 언니는 유치원에 다니지 않았어요. 언니 동생도요. 형편이 넉넉지 못해서 그랬나 봐요. 언니는 자기 집에 절 데려가선 가족들도 소개시켜주고 맛있는 것도 주었죠. 언니 남동생은 저보다 어렸는데 저를 잘 따르고 착했어요. 언니네 엄마와 아빠도 저를 무척 귀여워해 주셨고요. 저랑 1살 터울인 언니는 저의 유일한 친구였고 가장 든든한 백이었죠. 제 얘기를 들으신 부모님께서도 언니한테 정말 고마워하셨고 제 손에 들려 언니네 집에 선물을 보내거나 음식을 보내기도 하셨어요.
그러다 부모님들도 서로 친해지셨고요. 저희 부모님은 언니네 집 형편이 넉넉치 않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 옷과 신발을 살 때 언니랑 언니 남동생 것도 함께 사서 선물하시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언니는 제게 자기네 집에서 자고 가면 안 되냐고 물었어요. 언니네 부모님과 남동생이 시골 할머니 댁에 가서 혼자 있어야 한다고요. 저는 왜 언니는 안 가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할머니가 언니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언니가 가면 기집애를 왜 데려왔냐고 매번 구박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언니가 가기 싫다고 했고 언니 부모님도 허락을 해주셨대요. 저는 엄마한테 허락을 받고 언니네 집에서 하룻밤을 보낼 수 있었어요.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던 언니는 나이답지 않게 간단한 요리도 하고 설거지, 청소도 다 잘했어요. 어린 제가 봐도 놀라울 정도로요. 그렇게 잘 자고 다음날 아침에도 언니랑 재밌게 놀고 있는데 저희 엄마가 찾아왔더라고요. 그런데 엄마 얼굴이 하얗게 질려있지 뭐예요. 지희야, 얼른 나와. 아줌마랑 갈 데가 있어. 엄마는 언니랑 저를 데리고 나와 잡아놓은 택시에 태웠어요. 그리곤 기사님께 빨리 가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도착한 곳은 큰 대학병원이었어요. 엄마는 언니와 저를 병실로 데려갔어요. 그곳엔 환자 한 명이 병상에 누워 있었죠. 언니네 아빠였어요. 붕대를 감은 채 산소호흡기를 차고 있더라고요. 언니는 아저씨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죠. 저도 언니를 따라 울었고요. 엄마는 저랑 언니를 달래주셨어요. 1시간 정도 지나 저희 아빠도 병원으로 달려오셨어요. 안 됐어. 일단 우리가 장례식 절차를 밟아야 할 것 같은데. 전 아빠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언니네 부모님과 남동생이 타고 있던 고속버스를 음주운전 차량이 들이받아 사고가 났다지 뭐예요. 고속버스 승객들 중에는 중상자와 사망자가 많이 나왔는데 사망자 중에 언니네 엄마와 남동생이 있었던 거죠. 다행히 언니네 아빠는 운 좋게 목숨은 건지셨지만 다리를 많이 다쳤대요. 의사 선생님 말이 수술을 해도 앞으로 정상적인 활동은 불가능할 거라고 했대요. 저희 부모님은 꼼짝 못하시는 아저씨 대신 언니네 엄마와 남동생 장례식을 치러주셨어요. 그런데 조문객도 별로 없어서 적막하던 장례식장에 소동이 일어났어요. 언니네 할머니가 오셔선 언니네 엄마 영정사진에 사뜨질까지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거든요. 전현이 내 아들을 병신 만들고 귀한 손자까지 데려갔다고요. 그리고는 언니를 보시곤 왜 너만 살아남았냐고, 쓸모없는 년이 살아남았다고 달려드시는 걸 저희 아빠가 막으셨어요. 지금 생각해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그렇게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언니와 아저씨는 혼이 나간 사람 같았어요. 아저씨는 보험으로 병원비는 해결이 되었지만 다리가 그렇게 되셔서 배달 일도 그만두셔야 했습니다. 생활은 가능했지만 아저씨는 한동안 술만 드셨어요. 언니는 그 와중에도 꿋꿋하게 학교를 다녔고요. 언니는 저희 엄마가 보살펴 주셨는데요. 가끔 아저씨가 술을 많이 드시면 언니가 저희 집에 전화를 했어요. 술 냄새가 너무 심해서 못 자겠다고요. 그럼 엄마가 언니를 집에 데려와 재웠죠. 전 언니가 밤에 몰래 우는 것도 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2년쯤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집에서 숙제를 하고 있는데 언니가 찾아왔더라고요. 문을 열어보니 언니가 울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자기랑 같이 집에 좀 가자는 거예요. 놀라서 따라가 보니까 집안에 아저씨가 누워 계시더라고요. 아빠가 숨도 안 쉬고 아침에 학교 갈 때도 자고 있었는데 지금도 안 일어나. 언니는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일단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는
당장 119에 신고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119 대원한테 엄마 전화번호를 적어주라고요. 엄마 말대로 일을 처리한 저는 언니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결국 그날 아저씨는 언니만 혼자 남긴 채 세상을 떠났어요. 사인은 우울증으로 인한 일이었습니다. 하나 남은 어린 딸을 두고 떠날 정도로 아저씨는 심각한 상태였던 거예요. 언니는 얼마나 울었는지 장례식 내내 물도 잘 못 넘길 정도로 탈진해 있었죠. 엄마는 언니가 안타까워서 당분간 우리 집에서 데리고 있자고 했어요. 이후 일은 차차 생각해 보자고요. 애 하나 낳는다고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도 아니니 그러자고 아빠도 동의하셨고요. 그런데 복병이 생겼어요. 언니 친할머니가 언니를 데려가겠다지 뭐예요? 엄마는 한 번에 알아보셨죠. 언니를 위해 좋은 결정이 아니라는 걸요. 장례식 내내 언니한테 내 아들 잡아먹고 기어이 너 혼자 살아남았냐고 욕하시던 걸 다 보셨거든요. 할머니한테 가면 언니가 힘들어질 게 불보듯 뻔했죠.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힘이 없었어요. 친가족도 친척도 아닌 그저 이웃집 아줌마 아저씨일 뿐이었으니까요. 할머니 쪽에서 친권을 주장하고 키우겠다고 나섰으니 법적으로도 권한은 할머니 쪽에 있었어요. 언니는 결국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 뒤 할머니 집으로 가게 됐어요. 떠나던 날 아침 언니는 여느 때처럼 우리 식구와 함께 밥을 먹었어요. 하지만 누구도 음식을 삼킬 수 없었죠. 급기야 언니와 저는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가지 말라고, 같이 살자고요. 엄마는 10살밖에 안 된 애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고된 인생을 살아야 하느냐며 눈물을 훔치셨죠. 잠시 뒤 언니네 삼촌이 언니를 데리러 왔어요. 아빠는 언니네 삼촌을 보곤 걱정을 하셨죠. 인상을 보니 어린 언니한테 무슨 짓이라도 저지를 것 같다고요. 그렇게 언니는 삼촌 손에 이끌려 시골 할머니 댁으로 가고 말았어요. 다행히 엄마가 삼촌의 연락처를 받아 나온 덕에 그 후로도 언니와 전 가끔 통화를 할 수 있었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언니 목소리는 늘 어둡고 우울했죠. 가끔은 울기도 했어요. 보고 싶다고요. 엄마 아빠도 그런 언니를 안타까워하셨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죠. 그렇게 반년 정도 언니와 전 연락을 하며 지냈어요. 그러다 겨울방학이 되었고 엄마가 언니를 보러 가자고 하셨죠. 그래서 언니 집에 전화를 했는데 삼촌이 받더라고요. 엄마는 가능하다면 언니를 데리고 같이 놀러 가고 싶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글쎄, 걔 여기 없어요. 이러지 뭐예요. 엄마는 깜짝 놀라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되물었죠. 아, 저도 몰라요. 어머니가 어디로 보낸 것 같은데 기집애라고 구박하는 건 알았지만 저한테도 말 안 하고 어디로 보내버릴 줄 알았겠어요? 저는 잘못 없어요. 그 삼촌은 자기한테 화살이 돌아올까봐 무서웠던 건지 변명만 해댔고 엄마는 당장 그곳 주소를 말하라고 윽박질렀어요. 결국 우리 식구는 언니네 할머니 집으로 내려갔죠. 언니 할머니란 사람은 정말 인간이 맞나 싶을 정도로 뻔뻔했어요. 우리 부모님이 언니를 어디로 보냈냐고 따지니 버럭 화를 내지 뭐예요. 내가 내 손녀 알아서 한 걸 남한테 꼬치꼬치 다 보고해야 되는 거요? 우리 집 꼴을 좀 봐요. 댁들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배 기름칠 하는 사람들지 몰라도 우리 집은 입 하나라도 더 줄여야 돼. 걔한테도 더 좋은 데로 보낸 거요. 내 아들의 장손까지 죽이년한텐 겉도 과분하지. 암 그렇고 말고. 엄마는 화가 나서 그게 왜 지희 잘못이냐고 그 어린애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렇게 구박하냐고 따졌어요. 그리고는 언니를 어디로 보냈는지 당장 말하라고 소리쳤죠. 엄마가 계속 추궁하자 할머니는 갑자기 집 안으로 들어가더니 소금을 한 바가지 퍼다가 우리 가족을 향해 뿌리더군요. 아빠가 재빨리 절 감싸서 저는 맞지 않았지만 정말 무서웠어요.
할머니는 당장 떠나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죠. 수진이도 있는데 그만하자.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고. 아빠는 엄마를 말렸어요. 결국 우리 가족은 언니의 행방을 알지도 못한 채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야 했어요. 엄마와 저는 그 후로도 언니네 집에 연락해서 언니를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돌아오는 건 욕설과 폭언뿐이었죠. 그때마다 전 언니가 불쌍해 울먹였고 그런절 엄마는 따뜻하게 달래주었어요. 수진아, 열심히 살다 보면 꼭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러니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 그 후로도 전 언니에 대한 기억을 떨치기 힘들었어요. 꿈에 언니가 나오기라도 하면 더 그랬죠. 다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조금씩 언니를 떠올리는 날이 줄어들긴 했어요. 시간이 흘러 저는 대학에 진학했고 평범한 대학 생활을 보내고 졸업학기를 맞았죠. 취업전쟁에 끼어들어 치열한 경쟁을 벌인 저는 다행히 전공을 살려 외국계 기업에 입사할 수 있었어요. 직업상 외국인들을 많이 만났고 해외 출장도 많이 다녔어요. 그러다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입사한 초기 저희 회사에 선한 인상의 외국인 사원이 있었는데요. 바로 제 사수였죠. 파란 눈동자가 예쁜 사람이었어요. 늘 웃으며 친절하게 업무 지도를 해주셨죠. 하지만 제가 입사하고 1년 반쯤 지나 미국 지사로 돌아가 버렸어요. 사수가 미국으로 돌아가고 9개월쯤 뒤 전 미국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고 어떻게 알았는지 사수가 연락을 했더라고요. 만나자고요. 약속 장소에 나가보니 사수가 데려온 친구도 있었어요. 그 사람은 군인이었죠. 처음엔 좀 우락부락한 인상이라 무서웠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 정말 재밌고 심성도 고운 사람 같았어요. 우린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한국에 와서도 이메일과 영상통화로 계속 연락을 이어갔어요. 그렇게 장거리 연애 끝에 우린 결혼을 약속했죠. 이 남자가 바로 지금의 제 남편이에요. 우리는 장거리 커플이라 연애 중 실제로 만난 건 1년에 5번 정도였어요. 주로 제가 미국으로 출장을 가거나 남편이 휴가 때 한국으로 왔죠. 몸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마음은 늘 함께였어요. 남편은 한국에 와서 저희 부모님께도 인사드렸어요. 결혼 승낙을 받으려고요. 저희 부모님은 외국인 사윗감을 편견 없이 봐주셨고 흔쾌히 허락해 주셨죠. 아낌없는 축복과 함께요. 그렇게 장거리 연애를 이어가는 중 전 승진을 했고 남편도 군대에서 진급을 하는 등 우린 각자의 자리에서 성과를 내게 되었어요. 경제력도 갖춰지자 남편은 제게 청혼을 했어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승낙을 했어요. 남편이 워낙 믿음직한 사람이기도 했고 솔직히 장거리 연애에 지쳐 있었거든요. 양가 부모님도 허락해 주셔서 저희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죠. 남편의 직업상 결혼 후 미국에서 거주해야 했어요. 다행히 회사에서 미국 지사에 자리를 마련해 주어서 전 일을 그만두지 않고 계속할 수 있었죠. 결혼 전에 남편의 가족들을 만나기로 했어요. 남편이야 한국 올 때마다 저희 집에서 밥도 먹고 부모님께 인사도 드렸지만 전 일정이 맞지 않아 아직 인사를 못 드린 상태였거든요. 때마침 미국 출장이 잡혀서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어요. 차를 타고 남편과 함께 본가로 가는 동안 남편은 자기 여동생에 대한 얘기를 했죠. 솔직히 전 시부모님을 만나면 뭐라고 해야 할지 입속으로 연습을 하느라 남편의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들었어요. 남편은 몰랐겠지만 말이에요. 그러는 사이 본가에 도착했죠. 예쁜 2층 집이었어요. 현관문을 여니 시부모님께서 나와 저를 맞아주셨어요. 미국 홈 드라마에 나올 법한 인자하고 푸근한 인상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꼭 안아주시며 잘 왔다고 환영해 주셨어요. 그때 젊은 동양인 여자가 눈에 띄었어요. 남편은 자기 여동생이라며 소개했죠.
깜짝 놀랐어요. 백인 남편한테 동양인 여동생이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저는 그제야 여동생이 입양된 동생이란 걸 알았어요. 차에서 흘려들었던 남편의 말이 이런 얘기였던 거죠. 전 놀라지 않은 척 웃으며 인사를 했어요. 미국식으로 제 이름을 밝히면서요. 그런데 제 이름을 들은 남편의 여동생이 저를 보고 눈물을 흘리지 뭐예요. 저와 남편, 그리고 시부모님도 모두 당황했어요. 남편은 왜 그러냐고 동생에게 물었죠. 그러자 여동생은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영어가 아닌 한국말로요. 수진아, 나야. 나 언니야. 어릴 때 같이 놀았어. 지희 언니. 어설픈 한국어였지만 저는 그녀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오랜 시간 제 마음속에 간직했던 한 사람, 지희 언니였으니까요. 언니? 정말 언니야? 언니는 어릴 적 얼굴이 많이 남아있진 않더라고요. 어릴 때도 예뻤지만 더 예뻐진 언니였습니다. 어느새 두 눈에 눈물이 차오른 전 언니를 향해 울먹이며 말했어요. 언니는 달려와 저를 왈칵 끌어안았어요. 저도 언니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죠. 남편과 시부모님은 이게 무슨 상황인가 어리벙벙하게 서 있다가 언니를 통해 제 얘기를 들으시고는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셨어요. 어머님은 세상에 무슨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있느냐고 눈물을 훔치셨죠. 언니는 저와 헤어진 이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당시 언니네 할머니는 언니를 지인집에 식모로 보냈더라고요. 언니 월급은 할머니 계좌로 꼬박꼬박 들어갔고요. 언니는 노예처럼 구박을 받으며 일을 해야 했죠. 고작 10살짜리가요. 견디다 못해 3달 만에 새벽에 몰래 집을 탈출했대요. 지쳐 쓰러질 때까지 걷고 또 걷다가 저 멀리 교회 십자가를 보곤 무작정 교회로 들어갔대요. 그리곤 다짜고짜 목사님을 붙잡고 도와달라고 말하곤 그대로 혼절했어요. 목사님은 언니를 교회 부속 보육원으로 데리고 가셨대요. 그곳에서 언니는 할머니한테 보내질 게 두려워 자기 이름도 말하지 않고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말만 했다더군요. 목사님은 언니 나이가 있어서 입양은 힘들 거고 보육원에서 양육하는 걸로 하자고 했다나 봐요. 그런데 목사님의 예상을 깨고 언니를 입양하겠다는 부부가 나타난 거예요. 바로 저희 시부모님이었죠. 언니는 그렇게 입양되었고 10살 겨울 미국으로 오게 되었어요. 미국에서 양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언니는 대학을 졸업한 뒤 현재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대요. 언니는 저를 단 한순간도 잊어본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미국에서 영어를 공부하면서 한국말이 흐릿해졌지만 제 이름만큼은 절대로 잊지 않으려고 매일매일 노트에 적어가며 기억을 했다고 했어요. 언젠가 꼭 만날 거라 믿으면서요. 그런데 이렇게 한 가족이 되다니 정말 믿기지가 않는다며 너무 행복하다면서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전 이 소식을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전해드렸어요. 부모님도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셨죠. 부모님은 결혼식 일주일 전에야 미국에 오셔서 상견례 자리를 가지셨는데 그때 언니를 보고는 정말 많이 우셨어요. 그건 언니도 마찬가지였죠. 언니 말로는 한국에서 저희 친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저희 부모님을 자기 엄마 아빠라고 생각했었대요. 할머니만 아니었다면 그때 한 가족이 될 수도 있었으니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게 감동적인 재회 후 저와 남편은 결혼식을 올렸고 저와 언니는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남편이 질투할 정도로 언니와 저는 늘 붙어 다녔어요. 시댁에도 자주 놀러가서 언니랑 밤새 수다를 떨곤 하는데요. 10년 넘게 쌓아온 밀린 이야기들을 풀어내기엔 밤이 너무 짧아서 늘 아쉬워하고 있죠. 어린 시절 시작된 작은 인연이 10수년이 지난 지금 한 가족으로 완성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희 부모님도 먼 타지 생활을 걱정하셨는데 어릴 때처럼 지희가 있어 외롭지 않겠다시며
마음을 좀 놓으시고요. 멀고 긴 길을 돌아 다시 만난 만큼 앞으로도 끈끈한 우정 이어가려고 합니다.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인연이 소중한 하루 되시길 바래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남성입니다. 아픔이 있는 아이는 일찍 커버린다는 말이 있죠. 어쩌면 그 말은 저를 두고 하는 말인지도 모르겠네요. 전 슬픔을 참는 법을 일찍 깨달아 애어른처럼 성장했거든요. 제가 그렇게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건 5살 때 할머니께 했던 질문이 계기가 됐어요. 할머니, 왜 나는 다른 애들처럼 엄마 아빠가 없어? 유치원이 끝나면 저와는 달리 친구들은 엄마나 아빠가 데리러 왔어요. 전 그걸 보며 의문이 들었죠. 제 해맑은 질문에 할머니께선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저기 멀리 미국으로 돈 벌러 갔어. 그런데 그 대답을 하는 할머니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마치 저를 불쌍한 똥강아지 보듯 하셨거든요. 게다가 할머니 눈에는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한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죠. 그날 이후 저는 할머니께 엄마 아빠에 대한 얘기를 묻지 않았어요. 제 질문이 할머니를 아프게 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게다가 할머니 대답이 거짓말이라는 것까지 눈치채버렸죠. 그래서 엄마 아빠에 대해 묻기보다는 제 스스로 앨범을 뒤져서 엄마 아빠 사진이라도 찾아보기로 했어요. 그렇게 할머니 눈을 피해 몰래 사진을 찾다가 엄마 아빠로 추정되는 사람의 사진 한 장을 몰래 뽑아 옷장에 숨겨두었고 몰래 꺼내보곤 했죠. 아무리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해 주신다고는 해도 친구들한테는 다 있는 부모님이 저한테만 안 계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는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그건 어린 제게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외로움이 되었어요.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쳐도 벗어날 수 없었죠. 게다가 집에서는 부모님 얘기는 불문율과 같았기에 엄마 아빠의 부재에 대한 의문을 애써 외면하려고만 했어요. 어린 나이였음에도 말이죠. 하지만 엄마 아빠에 대한 그리움은 평생 제 발목을 붙잡았죠. 어느 날이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도시락을 먹는데 제 반찬에서 할머니 머리카락이 나왔지 뭐예요. 그때 반장아이가 소리쳤죠. 아이씨 더럽게 이래서 엄마 없는 애들이랑은 밥 먹으면 안 된다니깐. 그리곤 제 도시락을 책상 밖으로 밀어버렸어요. 전 그 말에 이성을 잃고 그대로 주먹을 날렸어요. 그러자 녀석의 코에서 주르르 코피가 흐르더라고요. 덩치는 산만한 놈이 코피를 보자 이내 울음을 터뜨리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흥분해서 소리쳤어요. 내 앞에서 한 번만 더 엄마 아빠 없단 얘기 해봐. 그럼 이 새끼처럼 죽도록 패줄 테니깐. 이 일 때문에 할머니는 식당 일을 하다 말고 학교까지 불려오셨어요. 아휴, 제가 식당 일 때문에 도원일 혼자 내버려 두고 신경을 못 썼더니 이런 일이 생겼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제가 앞으로 더 잘 가르치겠습니다. 자신의 딸뻘인 반장엄마 앞에서 할머니는 연신 허리 숙여 죄송하다고 사과하셨어요. 할머니는 어떻게든 그 친구 엄마 마음을 풀려고 갖은 애를 쓰셨는데 그때 할머니 뒷모습이 어찌나 작고 초라해 보이던지. 그 후로 저는 저한테 부모님 없는 고아라고 놀려도 할머니 얼굴을 떠올리며 참고 또 참았어요. 순간을 못 참고 제가 주먹을 날리면 속은 후련해지겠지만 할머니 마음은 찢어질 테니까요. 그래서 부모 없는 애라고 놀림받지 않도록
공부도 운동도 열심히 했어요. 기죽지 않으려고요. 할머니 밑에서 자란 아이도 이렇게 잘날 수가 있다는 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삶에 큰 변화가 찾아왔어요. 갑자기 삼촌네 가족들과 함께 살게 된 거예요. 잘 나가던 삼촌 사업이 크게 망해 집까지 팔게 된 모양이었죠. 졸지에 제 방은 없어지고 책상은 베란다로 밀려났어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와 살 때는 느껴보지 못한 눈칫밥을 먹게 되었고 저는 이 집에 머물러선 안 될 타인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죠. 엄마, 도원이 왜 아직도 여기 있어? 이제 그만 누나한테 보내. 누나 미국에서 식당 크게 한다며. 어느 날 안방에서 다투는 할머니와 삼촌의 대화를 엿듣게 된 저는 큰 충격에 빠졌어요. 그동안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미국에 계시다니. 걔 이제 겨우 자리 잡았어. 애도 있는데 도원이를 쉽게 데려갈 수 있겠니? 얼마 전부터는 도원이 양육비도 보내줘서 내 돈 나가는 것도 별로 없다. 그러니 애 눈치 주지 말거라. 할머니와 삼촌의 대화를 듣고 저는 조용히 다시 집 밖으로 나와 학교 운동장을 뛰면서 복잡한 생각을 정리해야만 했어요. 막연하게 죽은 줄로만 알았던 엄마가 미국에 살고 있다는 것과 매달 엄마가 보내준다는 양육비, 그리고 저를 집에서 내보내고 싶어하는 삼촌의 속마음까지. 그동안 삼촌이 저를 할머니 짐으로 여긴다는 사실은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지만 막상 현실로 마주하니 심장이 뜯겨나갈 것처럼 괴롭더군요. 부모님은 안 계시지만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제 부모님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삼촌이 온 후로 세상이 홀로 버려진 느낌이 들었어요. 엄마는 왜 나를 데려가지 않고 할머니한테 맡겼을까? 할머니는 엄마가 양육비를 보내주지 않았다면 나를 키워주지 않으셨을까?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정답을 찾을 순 없었어요. 그 이후로 갑자기 아프기 시작하더군요. 누군가 제 목을 누르듯 고개를 들 수 없었고 머리는 날카로운 칼로 콕콕 찌르는 것처럼 고통스러웠어요. 모범생이었던 전 출석 일수를 채우지 못해서 졸업도 못할 위기에 처했고 늘 조퇴를 밥 먹듯이 하며 그저 방 안에 누워있어야만 했죠. 외숙모는 제 방에 와서 "넌 또 아프니?" 라며 한심하게 쳐다보며 나갔고 삼촌은 늘 하던 설거지와 집안일을 제가 하지 않자 외숙모가 내 몫의 집안일까지 하느라 힘들다며 방에 들어와 한바탕 잔소리를 하고 가더군요. 할아버지는 저 때문에 아까운 병원비 나간다며 남자 새끼가 그렇게 약해 빠진 정신력으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겠냐며 호통치셨고요.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죽으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까? 처음으로 자살까지 생각하게 됐어요. 그도 그럴 것이 병원에선 아무 이상 없다고 했는데 저는 마치 귀신에 씌인 것처럼 온몸이 덜덜 떨리면서 아팠거든요. 공부를 잘해 서울에 있는 대학을 목표로 공부하던 저는 갑자기 찾아온 원인 모를 고통 때문에 학업도 포기해야만 하는 위기에 처했죠. 그날도 담임선생님께 조퇴 허락을 받고 집에 와 방에 쓰러져 자고 있는데 누군가 옆에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하나님, 우리 도원이 불쌍히 여기시고 제발 좀 낫게 해주세요. 부처님, 우리 도원이 아픈 거 제가 대신 아프게 해주세요. 무교였던 할머니는 하나님 부처님을 찾으며 절 위에 눈물까지 흘리며 기도를 하셨는데 살짝 눈을 떴을 때 오랜만에 본 할머니의 얼굴은 피골이 상접해 있었어요. 나중에 외숙모한테 들었는데 할머니께선 저를 위해 고된 식당 일을 하시면서도 금식 기도를 드리셨다더군요. 저 때문에 식사도 못한 채 기도하랴 식당 일 하시랴 몇 번을 쓰러지셨다고. 자는 척하면서 저는 매일 할머니 기도를 들었고 외로웠던 마음이 서서히 녹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의 기도 때문인지 전 기적적으로 한 달 만에 다시 학교에 나갈 수 있었죠.
물론 그 후로도 삼촌의 눈치는 계속되었지만 저는 이에 악물고 밤늦게까지 화장실에서 혹은 책상이 있는 베란다에서 공부하며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어요. 형편이 좋지 않아 학원도 못 다녔지만 대신 공부 잘하는 친구들과 어울리며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지독하게 공부했죠. 성공해서 저 때문에 고생하신 할머니를 호강시켜 드리려고요. 그리고 나중에 미국에 있는 엄마가 절 찾아온다면 엄마 없이도 난 이렇게 잘 컸다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거든요. 그 복수의 순간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어요. 고3 때 엄마가 절 만나러 집에 온 거예요. 제가 늘 사진 속에서 보던 그 모습 그대로였죠. 엄마는 절 보더니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잘 컸다고 하시면서 연신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아빠가 갑작스레 사고로 돌아가신 후 의지할 데 없었던 엄마는 몇 번이나 목숨을 끊으려 했고 그때마다 엄마를 짝사랑하던 지금의 새아빠가 옆에서 큰 힘이 되어주었다고 하더군요. 새아버지 집에서 저를 데려오는 건 죽어도 안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저를 할머니한테 맡기고 미국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구구절절한 변명도 늘어놓았어요. 그렇게 미웠던 엄마인데 이상하게 엄마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동안의 원망이 사라지고 대신 미국에 가서도 그 집 눈치 보며 제 양육비를 보냈을 엄마의 상황도 이해되면서 안쓰러워졌죠. 할아버지한테 너 대학 등록금으로 써달라고 3천만 원 드렸어. 그러니까 돈 걱정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서 꼭 원하는 대학에 가렴. 그렇게 엄마는 하염없이 울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고 저는 그 후로 치열하게 공부한 끝에 원하는 대학에 수시로 합격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대학 합격 후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듣게 되었죠. 네? 뭐라고요? 할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돈이 왜 없어요? 엄마가 제 등록금으로 맡긴 3천만 원을 할아버지께서 삼촌 사업자금으로 주셨다는 거였어요. 그거 저 대학 갈 돈이잖아요. 할아버지가 무슨 자격으로 그 돈을 삼촌한테 주세요? 저 그 대학 가려고 얼마나 공부 열심히 했는데요. 할아버지가 용돈도 주지 않으셔서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맨날 꼬질꼬질한 교복만 입고 다녔고요. 매점 갈 돈이 없어서 친구들 틈에 끼어서 간식도 얻어먹었어요. 그렇게 힘들게 자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돈까지 뺏으세요? 그때까지 구석에서 말없이 담배만 피우시던 할아버지께서 제가 목에 핏대를 세우며 소리 지르자 오히려 저를 꾸짖으시더군요. 이 은혜도 모르는 놈, 그게 왜 네 대학 등록금이야? 그동안 너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데 이 할애비 아니었음 넌 진작에 고아원에 갔어? 그럼 그냥 고아원에 보내지 그랬어요. 고아원에 있었음 삼촌 눈치도 안 보고 맘 편히 살았을 거고 원하는 대학도 갔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 착하게만 살아온 제 자신이 너무 억울해서 꾹꾹 눌렀던 말을 다 쏟아붓고 집을 나가려고 했어요. 그때 할머니께서 제 손을 잡고 펑펑 우시며 돈도 없는데 어딜 나가냐고 저를 붙잡으셨죠. 도원아, 미안하다. 돈은 어떻게든 할미가 마련해볼게. 그러니까 우선. 하지만 그런 할머니조차 끔찍하게 느껴져서 저는 할머니를 밀치고 매몰차게 돌아섰어요. 됐어요. 결국 할머니도 손주보다 자식이 더 소중하신 거잖아요. 그 3천만 원은 그동안 저 키워주신 값으로 드릴 테니 이젠 다시 보지 말아요. 잘 사세요. 전 그렇게 짐을 챙겼어요. 할아버지께선 저의 태도에 노발대발하셨고 저는 그런 할아버지께 심한 말을 남기곤 집으로 나와 모텔로 향했죠. 모텔로 향하는 거리에서 다정한 가족들과 연인들을 보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나더군요. 왜 내 편은 아무도 없을까?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은 왜 없을까? 내가 전생에 큰 죄라도 저질렀나? 온갖 부정적인 생각만 들었어요.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한 것보다 가슴이 아팠던 건 부모님처럼 여겼던 분이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이었어요. 너무 괴로워
편의점에서 사온 소주를 안주도 없이 마시는데 짐가방에서 금반지 몇 개가 보이더군요. 제가 챙긴 적이 없으니 분명히 할머니가 몰래 넣어준 거라 짐작했어요. 돈도 없는 손주가 갑작스레 나갔으니 할머니가 해줄 거라곤 비상금으로 챙겨둔 금반지밖에 없었겠죠. 그 생각에 갑자기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었지만 저는 이 악물고 버텼어요. 착각하지 마. 할머닌 그저 자신의 딸이 힘들까봐 나를 돌본 것뿐이니까 흔들리지 말자. 그렇게 저는 금반지 몇 개를 팔아 급한 대로 밖에서 생활을 했어요. 원하는 대학을 포기한 후 취직을 위해 전문대학에 입학을 했고 장학금을 받았어요. 졸업 후 대학병원에서 방사선 기사로 일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간호사인 제 와이프도 만나게 되었고요. 그녀는 웃음도 많고 모두에게 따뜻한 사람이었죠. 사람을 늘 경계하며 선을 긋던 저도 그녀의 친절한 미소 앞에선 무너지게 되더군요. 무뚝뚝하고 차갑게 굴던 절 웃게 만든 여자였어요. 오빠, 나랑 결혼할 거 아니야? 왜 집에 소개도 한번 시켜주질 않아? 중산층 집안에서 행복하게 자라온 그녀 눈엔 가족 이야기를 하지 않는 제가 이상했는지 묻더군요. 직장에서도 우리의 결혼이 당연시되는 분위기였기에 결혼 전에 서로의 집안에 대해 얘기하는 건 당연한 거였어요. 하지만 전 집 나온 뒤 한 번도 할머니께 연락을 하지 않아서 소식을 알 수 없었죠.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안부를 듣게 되면 힘들었던 과거로 다시 되돌아갈 것만 같았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앞두고 미국에 계신 엄마한테 오랜만에 전화를 드렸어요. 그리고 엄마를 통해 뜻밖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죠. 할아버지께서 파킨슨병에 걸려 오랜 투병 생활을 하게 됐고 홀로 병간호를 하시던 할머니마저 쓰러지셨다고요. 현재 할머니는 요양원에 계시는데 치매까지 와서 이제 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 얘기를 듣자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정신이 멍해졌어요. 전 엄마한테 제 결혼 소식도 알리지 못한 채 전화를 끊고는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었어요. 분명 오랜 시간 연락도 하지 않을 만큼 미웠던 할머니와 할아버지였는데 그간 제 행동이 후회가 되고 제 자신이 불효자처럼 느껴져 미칠 것 같았어요. 그 후 연차를 낸 저는 두 분이 계신 청주 소재의 요양병원으로 향했어요. 똥오줌 냄새가 진동하는 병실에서 전 아이처럼 쌕쌕 주무시는 할머니를 찾았어요. 그리곤 떨리듯 다가갔죠. 할머니, 저 도원이에요. 절 알아보시겠어요? 그러자 제 목소리에 힘겹게 눈을 뜨신 할머니께선 잠시 꿈인가 하는 표정을 지으시다 천천히 미소를 지으셨어요. 내가 우리 손주를 왜 몰라. 이제나 저제나 올까. 밤마다 문도 안 잠그고 기다렸는데. 하시면서 손으로 제 얼굴을 쓰다듬으셨어요. 그리곤 갑자기 눈을 크게 뜨시더니 제게 가까이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곤 제 귀에 조그맣게 속삭이셨죠. 비밀번호는 네 생일이다. 삼촌 모르게 할머니 빨간 잠바 주머니에 넣어놨으니까 꼭 가져가야 한다. 그걸로 다시 네가 원하던 공부해. 할미 소원이다. 도무지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셨어요. 대화를 더 나누고 싶었지만 상태가 좋지 않아 쉬셔야 한다는 요양보호사의 말에 저는 할머니가 주무시는 걸 확인 후 할아버지가 계신 병실로 향했어요. 아유, 이 할아버지 할머니 손주요. 엄마는? 아빠는? 다른 가족들은? 저를 보자마자 요양보호사가 묻더군요. 할아버지 입원 후 삼촌이 딱 한 번 오곤 그 후론 아무도 얼굴을 안 비춘다고요. 원래 요양보호사가 있어도 자식들이 가끔씩 들러서 간식도 드리고 필요한 것도 챙겨드려야 하는데 이 할아버지는 찾아오는 사람이 어떻게 아무도 없나 몰라? 혀를 끌끌 차는 요양보호사의 말에 전 준비해간 돈봉투를 꺼냈어요. 저는 멀리 살아서 잘 찾아뵙지 못할 것 같아요. 저 대신 잘 부탁드려요. 하면서 돈봉투를 드렸죠. 어머, 이런 거 받자고 그런 얘기한 거 아닌데
그렇지만 잘 받을게요. 요양보호사는 돈봉투를 받자 자리를 피해 주었어요. 저는 할아버지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죠. 10년 사이에 몰라보게 마르고 초췌해진 할아버지의 모습을요. 온몸이 가렵다고 손톱으로 계속 긁어댄 탓에 할아버지의 두 손은 묶여 있었어요. 할아버지께선 저를 알아보시고는 할아버지가 그리 미웠냐? 그렇게 연락 한 번 안 할 만큼? 내가 미안하다. 네 삼촌이 네 엄마가 맡기고 간 돈이 있는 걸 알고는 한 번만 도와달라고 사정을 하는데 외면할 수가 없었다. 몇 날 며칠 울면서 부탁하는 바람에 내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지. 그래도 네 할미는 미워하지 말아라. 네가 집 나간 뒤로 하루도 편하게 자본 적이 없다, 네 할미. 네 대학 등록금 마련하겠다고 야간 일까지 하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으더라. 매일 은행에 가서 입금하는 것 같던데 통장 행방은 삼촌은커녕 나한테도 알려주지 않더구나. 그 통장은 도원이 네가 집에 돌아오면 직접 줘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며 할아버지께서는 우셨어요. 네 할미 불쌍해서 어쩌냐. 평생 고생만 하다 이젠 죽게 생겼으니. 전 말없이 할아버지 손톱을 깎아드리고 병실을 나섰어요. 그리고는 오랜만에 살던 집을 찾았죠. 그 사이 집은 많이 허름해졌고 오랜 시간 인적이 뜸했는지 한기가 느껴지더군요. 안방으로 들어가자 화장대 위에는 할머니와 함께 찍은 제 졸업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그 사진을 한참을 바라본 저는 할머니 말씀대로 옷장에서 빨간 점퍼를 찾아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았죠. 순간 주머니에서 낡은 통장 하나가 뚝 떨어지더군요. 통장을 열어보니 빼곡히 입금 내역이 찍혀 있었어요. 통장에 적힌 내역을 읽고 저는 주저앉아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온통 도원이 대학 등록금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그걸 보고 몇 시간을 울었던지 할 줄 아는 거라곤 식당 일밖에 없던 그런 분이 이 돈을 벌기 위해 얼마나 몸이 부서져라 일하셨을까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그날은 여자친구 전화도 받지 않은 채 술을 진탕 마시며 괴로움을 잊어야만 했어요. 할머니는 결국 제 결혼식도 못 보시고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할머니께서 남기신 돈의 일부는 할아버지 병원비로 썼고 나머지는 제 아이들에게 남겨주려고 그대로 두었죠. 너희 외증조 할머니께선 이런 분이셨다고 알려주려고요. 어느덧 아이들도 자라 할머니가 계신 낙골당에 데리고 갔더니 왜 할머니 사진을 보고 우냐고 아이들이 묻더군요. 아빠가 할머니한테 받은 게 너무 많았는데 그걸 할머니가 하늘나라로 가신 뒤에야 알게 됐지 뭐야. 그게 너무 후회가 돼서. 그러자 큰애가 그러더군요. 아빠가 이렇게 할머니 앞에서 찔찔 짜는 걸 하늘나라에서 할머니가 보면 더 속상하시겠다. 어른처럼 말하는 아이의 말에 저는 그만 웃음을 터뜨렸어요. 어느새 우리 애가 이렇게 컸구나 하고요. 아이들이 커가면서 저는 할머니께서 저를 키우면서 느꼈던 감정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끔 사무치게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지더군요. 그럴 때마다 할아버지가 계신 요양병원에 가서 할아버지와 함께 할머니 얘기를 하며 그리움을 달래곤 해요. 할머니, 하늘나라에선 부디 가족들 걱정하지 마시고 오로지 할머니 생각만 하세요. 그동안 많이 죄송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편히 쉬세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30대 초반 회사원이에요. 오늘은 제가 얼마 전 겪었던 일을 얘기해 보려고 해요. 저는 20대에 대학 생활을 하면서 흔한 소개팅도 한번 안 해보고
학교, 집 아르바이트만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하며 살았어요. 다른데 한눈 팔 틈이 없었죠. 그 결과 3학년 무렵 저는 1년간 미국 대학에 교환학생으로 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졸업 후 제가 원하는 유명 기업의 패션 기획팀에 입사하게 됐고요. 저는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하다 보니 제가 기획한 업사이클링 패션이 좋은 반응을 얻어서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입사 동기 중에 가장 먼저 승진도 했죠. 그렇게 일만 하다 보니까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서 30이 넘어버렸어요. 남들 다 하는 연애 한 번 못했죠. 그래도 전 후회 없었어요. 그런 제가 처음으로 남친을 만들어 볼까 생각하게 된 건 제 베프가 연애를 하나 싶더니 초고속으로 결혼한다는 발표를 했을 때였어요. 갑자기 쓸쓸함이 몰려오더군요. 울적해질 때도 많았고요. 생각해보면 제가 그렇게 앞만 보고 열심히 일할 수 있었던 건 늘 저와 같이 해준 친구 덕이 컸어요. 그런 친구가 결혼을 한다니 당연히 기뻤고 그래서 축복도 해줬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혼자 남게 된다는 마음에 많이 허전하기도 했어요. 그러다 오랜만에 본가에 갔는데 마침 큰 숙모가 오셨더라고요. 큰 숙모는 절 보시더니 잘 됐다며 선을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안 한다고 괜찮다고 했죠. 제 나이에 선이라니 좀 어이가 없었거든요. 30이 넘었다고는 하지만 요즘 다들 결혼도 늦게 하는 추세잖아요. 솔직히 속으로 주책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큰 숙모는 적극적이셨어요. 그러지 말고 한번 만나봐. 말이 선이지 그냥 소개팅 같은 거야.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서 내가 놓치기 아까워서 그래. 가볍게 커피 한 잔 마시고 온다 생각해. 큰 숙모가 이렇게까지 나오시니 저도 엄마도 더는 거절하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생각해본다고 말씀드렸죠. 나중에 전화로 거절할 생각으로요. 근데 엄마가 만나보라는 거예요. 제이도 결혼한다는데 너도 좋은 사람 만나면 좋잖아. 지금 당장 결혼하라는 게 아니고 가볍게 만나보고 괜찮으면 사귀고 그러다 결혼 생각 들면 해도 되고. 저한테 한 번도 연애나 결혼에 대해 강요하신 적 없는 엄마였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 내심 제가 연애 한 번 제대로 못한 게 마음에 걸리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는 반강제로 소개팅을 가장한 선을 보러 나가게 됐어요. 엄마 말대로 가볍게 만나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무엇보다 가장 친한 친구 결혼 소식에 이상하게 저도 누군가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거든요. 아마도 그동안 제가 많이 외로웠던 모양이에요. 남자 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모나 보이지 않았고 무엇보다 유쾌하고 매너가 좋더라고요. 선자리에서 좋은 사람 만나는 게 힘들 것 같았는데 시작이 좋다 싶었죠. 저와 남자는 차를 마시며 얘기를 하다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헤어질 때가 됐는데 남자가 그러더군요. 괜찮으면 다음에 같이 영화 보자고요. 좀 망설여졌어요. 이 남자가 싫은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꼭 다시 만나고 싶은 것도 아니었거든요. 제가 주저하자 남자가 그러더군요. 편하게 보면 좋겠다고. 다시 만난다고 사귀자거나 그런 거 아니니까 그냥 친구하고 영화 같이 보고 얘기하는 걸로 생각하자고요. 그렇게 하면 서로 좋을 것 같다길래 알겠다고 했어요. 나쁠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저는 혹시라도 부모님들이 너무 기대하시지 않게 만난다고 얘기하지 말자고 했어요. 남자는 알겠다고 했고요. 그렇게 전 남자와 만나기 시작했고 그런 만남이 제 생각보다 길게 이어졌어요. 계절이 바뀌고도 계속 만났고 그러다 자연스럽게 사귀는 사이가 됐죠. 슬슬 집에 사귄다고 얘기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할 즈음이었어요. 남자가 불쑥 이런 말을 하더군요. 자기 어머니가 절 보고 싶어 하신다고요. 저는 펄쩍 뛰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자기 어머니를 왜 만나. 우리 사귄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난 아직 집에 얘기도 안 했는데.
자기도 편하게 보는 거니까 말 안 하기로 했잖아. 그랬는데 자꾸 꼬치꼬치 물어보셔서 어쩔 수 없이 얘기하게 됐어. 궁금해하시는데 어떡해. 상의 없이 말한 건 정말 미안해. 그래도 한번 만나보면 안 돼? 남자는 불쌍할 정도로 미안해하면서 저한테 사정을 했어요. 화는 났지만 좀 안 됐더라고요. 평소에는 호탕하고 누구한테 부탁하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엄마한테 먼저 말씀부터 드리고 남자 어머니를 만나기로 했어요. 제 얘기를 들은 엄마는 잘 됐다고 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을 하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쪽 어머니를 너무 빨리 만나는 거 아니니? 니들이 좋다면야 상관없지만 사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사실 저도 불편했어요. 그렇다고 엄마한테 걱정 끼칠 수 없어서 괜찮을 거라고 안심시켜 드렸지만 솔직히 제 마음도 복잡했죠. 이런 만남은 처음이라 긴장도 많이 됐고요. 그리고 드디어 약속한 날이 됐어요. 만나보니 남자 어머니는 꽤 쾌활한 분이시더라고요. 절 보시자마자 제 손을 덥석 잡으시곤 반가워하셨죠.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했던 저는 덕분에 마음이 놓였어요. 좋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자 어머니도 제가 마음에 드셨는지 그 사람을 통해 저한테 선물도 보내주시고 둘이 같이 먹으라고 비싼 레스토랑 식사권도 주셨어요. 근데 전 그게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괜찮아. 부담 갖지 마. 엄마가 원래 마음에 들면 되게 잘하는 스타일이야. 자기가 마음에 쏙 드신 것 같아. 맘 편히 생각해. 남자는 저를 편하게 해주려고 애썼어요. 저는 알겠다고 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어찌 보면 잘 됐다고도 생각했죠. 제가 마음에 안 드셨으면 그건 그것대로 고민이 많이 됐을 테니까요. 점점 남자에게 정이 들어서 헤어지긴 힘들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또 한 계절이 지나서 남자도 우리 엄마를 만났어요. 엄마는 제가 좋으면 됐다며 남자를 살뜰히 맞아주셨죠. 그리고 자연히 결혼 얘기가 시작됐어요. 이미 양쪽 어머니를 각각 만난 터라 이야기는 빠르게 진행됐어요. 저는 꼭 결혼해야겠다 그런 생각도 아닌데 어쩌다 보니 상견례 날이 됐더라고요. 제 뜻과 상관없이 일사천리였어요. 그래도 결혼하려면 빨리 하는 게 낫겠다는 회사 동료들 얘기도 있고 베프인 제이도 나도 결혼해서 같이 결혼 생활 얘기하고 싶다며 은근히 제가 결혼하길 바라더라고요. 남자가 싫은 것도 아니고 마음이 안 맞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서도 다 괜찮다고 하니 그래, 이 결혼이 맞겠지. 그렇게 마음 먹었어요. 상견례 날이 되어 저희 집에서는 부모님과 저 그리고 제 여동생이 같이 갔어요. 남자 집에서는 부모님과 남자만 나왔더라고요. 남동생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사정이 있어서 못 왔다고 하더군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못내 서운했어요. 저희 집은 다 나왔는데 말이죠. 식사 도중에 남자 어머니가 딸을 잘 키우셨다고 칭찬하셨어요. 저희 엄마는 잘 봐주셔서 감사하다며 사돈도 아드님 잘 키우셨다고 했죠. 근데 남자 어머니가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안사돈, 골프클럽 회원이시라면서요. 저도 골프 치고 싶은데 언제 한번 저도 데리고 가주세요. 그러면서 우리 친해지고 좋잖아요. 솔직히 속으로 놀랐어요. 처음 같이 만나는 자리에서 저런 얘기를 해도 되나 싶었죠. 아니나 다를까 엄마 안색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엄마는 끝까지 예의를 차리시면서 알겠다고 언제 기회 되면 한번 같이 가자고 하셨어요. 그런데 남자 어머니는 끈질기게 언제 가면 되냐고 되물으시는 거예요. 엄마는 결국 남자 어머니와 시간 약속을 하시고 연락처를 받았어요. 전 황당했어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로 가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게다가 남자 아버지는 식사를 다 하셨다며 말도 없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순간 우리 엄마 아빠는 당황하셨죠. 혹시 우리가 뭘 기분 나쁘게 했나 걱정도 됐고요. 근데 남자는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부모님한테 인사를 하고는 밖에 나가더니 택시를 불러서 자기 부모님을 태워 보내더라고요. 나중에 전 남자한테 따졌어요. 이건 좀 아니지 않아? 자기 아버지 바쁜 일 있으셨나 본데 그래도 양해는 구하고 가셨어야지. 우리 엄마 아빠가 뭐가 돼? 그리고 자기 어머니 처음 본 자리에서 우리 엄마한테 골프 치러 가자고 말씀하신 것도 난 좀 이해가 안 돼. 그건 예의가 아니잖아. 뭘 그런 걸 갖고 그래. 이제 남도 아니고 자주 볼 사이인데. 우리 엄마가 원래 부침성 좋으셔서 편하게 대하시고 그래. 자기 너무 딱딱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저는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집이 이상한 건가? 다들 저렇게는 하는 건가? 하고 말이죠. 그래서 엄마한테 말했어요. 이 결혼 좀 고민된다고. 엄마는 당황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게 나쁜 사람들 같지는 않다시며 네가 정말 마음에 없으면 관둬도 되는데 그래도 잘 생각해보라고 절 다독이셨어요. 생각해보니 엄마는 큰 숙모가 소개해주신 자리라서 더 조심스러우셨던 것 같아요. 저는 제이와 이야기를 해봤죠. 제이도 좀 황당하긴 하다고 했어요. 근데 자기도 그랬다더군요. 자기 시댁도 자기네랑 다른 점이 너무 많다더라고요. 집마다 가풍이 다른 것 같다며 이런 일로 좋다 나쁘다 단정 짓긴 어렵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정말 이 일 때문에 그만두고 싶은 건지 남자에 대한 제 마음이 변해서 그런 건지 잘 생각해 보라더군요. 분명히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이게 헤어질 사연은 아닌 것 같았어요. 또 남자가 저한테 서운해하는 걸 보고 있자니 미안하기도 했고요. 남자 집에서도 우리 집에 연락해서 그날 너무 급하게 나와서 죄송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내가 너무 빡빡했나 보다 했어요. 이후 저희는 결혼 날짜를 잡고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엄마는 남자 어머니를 만나서 남자 집에 보낼 예단을 의논한다고 하셨고요. 엄마, 요즘은 다 간단히 해. 스몰 웨딩이라는 말도 있잖아. 그러니까 예단 이런 거 너무 거창하게 하지 않은 게 좋을 것 같은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오늘 만나 얘기를 들어봐야지. 그쪽에서 원하는데 우리 좋자고 우리 뜻대로만 하면 나중에 너도 불편해. 그래도 저번 골프 얘기도 있고 마음이 놓이질 않아서 저도 같이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회사에 반차를 내고 엄마와 같이 나갔죠. 남자 어머니는 저를 보고 처음에는 반가워하셨어요. 그런데 예단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제가 간단하게 하면 좋겠다니까 표정이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나는 우리 경준이한테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 너희끼리 그렇게 하자고 얘기가 된 거였니? 그래서 나온 거야? 경준 씨는 저 좋을 대로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왔다기보다는 제 결혼이니까 저도 같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나왔고요. 불편하셨다면 죄송해요. 엄마도 남자 어머니한테 죄송하다고 사과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잘 모르는 게 많으니 어른들끼리 의논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셨죠. 전 속상했어요. 우리 엄마가 죄송할 게 뭐냐고요. 예단 간단히 하자는 게 불편한 말일 수는 있지만 저렇게 노골적으로 싫어하면서 고자세로 나오는데 정말 화가 났어요. 그렇게 꾹 참고 앉아있는데 엄마가 시댁에 보낼 예단 이불에 대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얘기를 가만히 듣던 남자 어머니는 대뜸 이러시는 거예요. 사돈, 그것도 좋은데 솔직히 누가 요새 이불 좋아해요? 그렇죠? 그래서 전 이불 말고 목걸이, 반지 이런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대놓고 뭘 해달라고 요구하는 건가? 순간 머릿속이 멍해지더라고요. 결혼이라는 게 다른 말로 장사인가 싶었죠. 저는 이 일로 남자한테 전화해 크게 싸웠어요. 우리가 만나서 처음 싸운 거고 처음으로 서로 감정이 상하게 됐죠. 자기 어머니 너무하신 거 아니야? 어떻게 대뜸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럴 수가 있어? 아무리 이불이 필요 없다고 해도 우리 쪽 얘기도 들어봐야지. 그건 어른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건데 왜 화를 내? 자기 어머니도 가만히 있는데 자기가 그러는 게 더 오바 같아. 저는 결혼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화를 내면서 전화를 끊었고 남자도 제 말에 화가 났는지 그날은 다시 연락이 없더라고요. 다음날 남자가 제 회사 앞으로 찾아왔어요.
저는 화가 나서 계속 피하다가 몇 시간 기다리게 한 다음에야 남자를 만났죠. 남자는 더 이상 화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했어요. 자기 엄마도 처음 결혼시키는 거라 많이 들떠서 그런 것 같다고요. 자기가 이해 좀 해줘. 우리 엄마도 자기 너무 좋고 자기 집 부모님들도 다 너무 마음에 든대. 지금까지 이래본 적이 없었어. 남자는 전에도 2번인가 연애를 했었지만 엄마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결국 헤어졌었다며 저하고 헤어지기 싫다더군요. 저도 남자가 싫은 건 아니었어요. 솔직히 대부분 시댁과는 사이가 안 좋잖아요. 다들 남편 보고 사는 거지 시댁과 결혼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전 다시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러고 집에 갔는데 엄마 표정이 영 안 좋으신 거예요. 알고 보니 그 예단 때문에 아빠가 화가 나셨다지 뭐예요. 아까 다시 통화를 했는데 진주 제일 굵은 거 있지 않니? 그걸로 목걸이 반지 세트를 해달랜다. 그리고 니네 들어갈 집 수리비 계좌번호 주면서 입금하라는구나. 진주는 알이 굵어지면 가격이 굉장히 비싸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자 어머니가 진주 알 크기까지 정하셨다는 말에 어이가 없었어요. 아빠는 처음에는 화를 내셨지만 그래도 좋은 일인데 서로 얼굴 붉힐 거 뭐이냐시며 좋게 하자고 하셨어요. 저는 너무 죄송했죠. 그리고 제가 베프 결혼에 마음이 외로워서 너무 성급한 결정을 한 게 아닌가 갈등하는 날이 계속 이어졌고요. 그나마 남자를 만나면 갈등은 좀 사그라들었어요. 워낙 편하게 해주는 데다 세심하게 신경을 써줘서 화를 냈던 게 미안해질 정도였죠. 제 마음이 혼란스러운 상황에도 결혼 준비는 꾸역꾸역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저는 정말 기막힌 얘기를 들었어요. 원래 여자 집에서 남자 집에 예단비를 보내면 남자 집에서 예단비의 반을 다시 여자 집으로 돌려주는 거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남자 집에서 예단비를 되돌려 보내지 않는 거 있죠. 우리 집에서 보낸 지 꽤 됐는데 말이죠. 저는 당장에 남자 어머니를 만났어요. 어머니, 다른 건 다 좋은데 예단비의 반은 돌려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제가 주제 넘을 수 있지만 꼭 돈 때문이 아니라 제 면을 봐서라도 저희 집에 보내주셨으면 해요. 예, 그게 무슨 소리니? 예단비는 남자 집에서 주면 받는 거고 안 줘도 별 수 없는 거야. 근데 그걸 안 준다고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니? 남자 어머니는 되려 화를 내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럴 줄 몰랐다면서 한참을 한탄하셨죠. 근데 저도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그때 남자가 도착했어요. 남자 어머니가 저하고 만난다고 남자를 부른 모양이더군요. 남자는 낯빛이 안 좋은 2사람을 보고는 당황했어요. 자기 진짜 왜 그래? 그건 어른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데 왜 자기가 괜히 나서긴. 내가 나중에 엄마한테 잘 말할 테니까 오늘은 좀 풀어. 남자 어머니는 노골적으로 저를 흰눈 뜨고 보시는데 저도 기본을 맞춰드릴 마음이 안 되더라고요. 결국 저는 먼저 집으로 돌아왔어요. 다음 날은 제 드레스를 보러 가는 날이었어요. 저는 웨딩 플래너가 소개한 웨딩샵으로 향했죠. 그리고 거기서 깜짝 놀랄 일이 있었어요. 이건 잠시 후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결국 남자 집에서는 저희 집에 예단비의 반을 보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결혼 반지 값을 보태달라더군요. 사돈, 알다시피 저희 아들이 회계사잖아요. 제가 우리 아들 번듯하게 키우느라 고생도 많이 하고 들어간 게 많아요. 아직 갚아야 할 것들도 있고요. 아니, 그럼 우리 엄마는 어디서 돈이 그냥 솟아서 절 키웠냐고요. 저는 그 말을 전에 듣고도 일단 속으로 삭히고 있었어요. 남자 어머니는 남자한테 시계를 해주는 날 자기 진주 목걸이와 반지를 받겠다고 신이 나서 나오셨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 혼자 나갔어요. 남자와 남자 어머니는 왜 저 혼자 나왔냐며 우리 엄마를 찾더라고요. 저는 제가 다 알아서 하기로 했다며 2사람에게 저를 따라오라고 했어요. 저는 2사람을 커피숍으로 안내했어요. 둘은 왜 바로 백화점으로 안 가느냐며 저를 독촉했죠.
저는 못 들은 척 먼저 들어갔어요. 어쩔 수 없이 저를 따라 들어온 두 사람은 안에 들어오자 얼굴이 하얘졌어요. 남자 어머니는 눈이 뒤집힐 듯 바르르 떠는데 아주 볼만하더라고요. 그 자리에는 한 여자와 5살쯤 되는 여자아이가 같이 있었거든요. 바로 남자의 와이프와 딸이었죠. 이 일이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웨딩드레스를 보러 갔을 때 거기서 한 여자를 만난 거예요. 그 여자는 일부러 저를 기다렸다더군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경준 씨하고 결혼하시죠? 근데 제가 그 사람 와이프예요. 별거 중이긴 한데 아직 이혼 안 했으니 와이프 맞죠? 알고 보니 여자는 남자와 제가 결혼 얘기하는 것도 전혀 모르고 있었대요. 근데 언젠가부터 낌새가 이상했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가 하도 돈을 밝히고 친정에서 돈 가져오라고 날이면 날마다 성화여서 남편과도 사이가 계속 안 좋아졌다고 해요. 이혼한다고 해도 그렇게 이혼도 못하게 극성을 떨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확 태도가 바뀌었더래요. 그렇게 이혼하고 싶으면 해. 근데 너 이혼녀로 사는 게 쉬운 줄 아니? 아무리 세상이 변했대도 이혼녀로 사는 거 그렇게 만만한 거 아니다. 협박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전처럼 이혼 못하게 말리지 않는 게 뭔가 수상하다 싶었대요. 사실 여자도 속아서 결혼했대요. 남자 직업이 변호사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법무법인에서 행정일 보는 직원이었다더라고요. 남자나 남자 어머니나 거기서 거기 똑같은 종자들이었어요. 남자는 남자 어머니하고 얘기를 맞춰 저를 만나고 결혼하기로 마음 먹고 지금까지 저를 위하는 척 연기를 했던 거예요. 정말 가증스럽게 짝이 없었죠. 그래서 저는 두 사람을 망신 주기로 작정하고 우리 엄마한테 뭘 요구하던 일단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여자는 남자 동생에게 코치코치 캐물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게 됐다고 하네요. 그나마 남동생이 양심이 있대요. 그러고 보니 그래서 남동생이 상견례 날 나오지 않았던 거라고요. 남자 아버지는 괜히 말 잘못할까봐 밥만 먹고 얼른 나간 거고요. 여자는 이혼 소송을 준비하면서 남자와 별거에 들어갔다고 해요. 저는 이야기를 다 듣고 여자에게 제가 부를 때 나와달라고 부탁했죠. 다시 커피숍 상황을 말하자면 남자도 남자 어머니도 말을 잇지 못하고 허둥댔어요. 딸아이가 남자한테 아빠 하고 부르니 모르는 척도 못하고 땀만 흘리더군요. 여기 당신 부인하고 딸 와 있는데 왜 아는 척을 안 해? 딸이 당신 부르잖아 아빠라고. 애가 안아달라는데 왜 가만히 있어? 그리고 거기 아주머니. 제가 남자 어머니한테 아주머니라고 부르자 남자 어머니는 얼굴이 벌개져서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아주머니나 아주머니 아들이나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아들 직업까지 속이고 이제는 결혼한 걸 감추고 다시 여자를 만나려고 들어요? 세상이 만만한가 본데 지금까지는 당신들 뜻대로 다 됐는지 몰라도 이제는 그렇게 안 될 테니까 두고 보세요. 나 당신들 사기죄로 고소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여기 당신 며느님하고 손녀한테 미안하다고 싹싹 빌어보세요. 빌어도 소용없겠지만. 그럼 알아서들 얘기하시고 저는 오늘 갑니다. 경찰에 고소장 쓸어요. 아, 그리고 그동안 가져간 거 다 다시 우리 집으로 보내시고요. 아셨어요? 두 사람은 커피숍 한가운데서 완전 망신을 당하고 어쩔 줄 모르고 서 있었어요. 저는 당당하게 그 두 사람을 지나 커피숍을 먼저 나왔죠. 그 집에서는 저희에게 받은 거 돌려주면서 제발 고소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사정사정을 하더군요. 그래도 전 고소했습니다. 그날 이후 큰 숙모는 우리 집에 발도 못 들이고 있어요. 전에는 엄마한테 와서 참견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양심이 있으니 못 오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전 그 일 이후로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결혼을 장사로 아는 사람도 많다는 거. 친구가 결혼한다고 덩달아 하는 거 아니라는 걸 말이죠.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들어주신 분들 모두 좋은 일만 있으시고 늘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